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맨 검정고시 한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일제 강점기부터 그리고 일제가 패망하는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는 기간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이건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침략이죠. 또 하나는 저항입니다. 저항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의 저항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국외에서의 저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와 국외, 그리고 방법적 측면에서도요. 때에 따라서는 폭력적, 합법적으로 뭔가 문제 제기하는 게 다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내 가족 혹은 내 친척,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 죽는 걸 계속 보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 어, 아무것도 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폭력을 썼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근데 또 비폭력적인 방법으로도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소적 개념으로 봤을 때 국내냐 아니면 뭐 국외냐, 만주나 간도나, 그리고 또 멀리 미주나 연해주 이런 지역에서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폭력이나 비폭력이나 이런 방식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도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침략을 당했느냐 부분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침략도 정치적인 침략이 있을 거고요. 경제적인 침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테두리 안에서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먼저 일제 식민지 정책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항입니다.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저항이죠. 그리고 다양한 민족운동도 국내에서 뭐 무장투쟁, 국외에서 무장투쟁, 의열투쟁도 마찬가지고요. 실력 양성운동, 학생운동, 그리고 신간회까지. 당시에 또 사회 문화 변화 운동도 있고, 그리고 1929년 세계 경제 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죠, 일본이. 그리고 전선을 확대하면서 1937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민족 말살 통치, 병창 기지화 정책, 자원 수탈, 그리고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인데요. 자,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 4년간 진행된 전쟁이에요. 결국에 이제 연합군이 이기게 되죠. 그리고 베르사유 체제를 통해서 독일에게 과도한 어떤 그 배상금과 전후 그 조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히틀러의 등장으로도 이어지기도 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그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이 됩니다. 노동자 농민의 어떤 그 정권이 탄생했지만 노동자 농민을 지배했던 그 공산주의 지도층만 잘 살긴 했죠. 레닌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노동운동, 식민지해방운동 지원 정책이 약소민족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특히 동아시아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확산되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세계사적인 흐름인 거고 1910년에 우리가 이제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 한일 그 의정서부터 해서 제1차 한일 협약, 그리고 을사늑약, 그리고 한일 신협약, 기후각서, 마침내 한일 강제 병합까지, 그러면서 1910년 일제 식민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이 식민 통치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게 되죠. 최고의 기구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입법, 사법, 행정, 군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중추원은
그 고려시대 때는 군사기밀을 담당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때는 그냥 그 자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형식적인 친일파의 기구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치는 무단 통치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싹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헌병이 경찰이 군인이 경찰 노릇을 하는 겁니다. 헌병들이. 그래서 일반 경찰 업무를 헌병이 수행하다 보니까 엄청 무서울 거 아니에요. 칼 차고 다니면서 조선 태영령과 같은 걸로 즉결 처분을 해서 때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 그 지금은 소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때 당시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면서 할머니 뇌리에 정확히 기억나는 게 순사가 집에 와서 할아버지 뺨을 때린,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죠. 뺨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직결 처분을 하는 것을 본 거죠. 음, 자, 그 강압적인 통치. 선생님들도 칼을 차고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권 박탈하고요. 교육의 기회도 굉장히 이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은 하지 않고 보통 교육 정도를 실시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0년대 때 경제 침탈은 땅 뺏기입니다.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은 토지조사 사업인데 토지조사령을 공포를 해요. 그러면은 기간을 정하거든요. 그럼 그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못 하면은 어떻게 되냐? 예, 그 일본이 그 토지를 가져가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가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일본이 토지를 소유하고자 했고 또 세금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목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신고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기한을 짧게 주고 신고를 안 하면 수탈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관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장농으로 토지를 잃고 전락하거나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해가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10년대. 자, 정치적으로는 무단 통치의 시기가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으로 뭘 뺏었다? 예, 땅을 뺏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령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령은 회사를 세울 때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 세우려면 잘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잘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 회사령은 우리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고 한국 그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허가를 일본 쪽에 유리하게 내줬다는 게 본질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본이 회사가 많이 들어오고 자본이 축적되니까 나중에는 이게 20년대 때는 신고제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삼림령, 어업령, 광업령, 임야 조사령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자원을 침탈했죠. 그래서 1910년대 때는 무단 통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 회사령 요거는 이제 허가제로 운영을 했었다. 허가 잘 안 해줬다. 일본만 허가를 잘 해줬다. 자, 2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20년대로 가게 되면은 1920년대는 민족 분열 통치와 경제 수탈의 확대라고 했는데 이것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민족 분열 통치하고 경제 수탈의 확대는 뭘로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침략, 경제 수탈은 경제적인 침략. 그러면 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1910년은 정치적으로는 앞장에서 무단 통치, 막 칼 차고 다니고 교사가 순사가 막 때리고 조선 태영령, 그리고 헌병이 경찰 역할을 하는 그런 무단 통치. 경제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뭘 뺏었다? 땅을 뺏었다. 이제 20년대로 온 겁니다. 20년대. 20년대는 먼저 설명을 하고 네모 안을 채워볼게요.
자, 20년대는 통치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1919년에 요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무단 통치로 무섭게 하더라도 조선 사람이 만만치 않구나. 실제로 1919년 3.1 운동이 전국 200여 곳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거국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조선인의 문화 창달과 밀력 증진을 꾀한다. 사탕 발림이죠. 문화 통치를 표방합니다. 문화 통치는 그러니까 뭔가를 막았던 것을 조금씩 열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어,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정책이다. 그래서 민족 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친일 세력이 이때 많이 양성되고요. 실제로 우리 민족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대 때 정치는 민족 분열의 그 실상, 겉과 속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해내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문관 출신 총독 임명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세요. 광복될 때까지 단 한 명도 문관 출신 총독 임명 안 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두 번째, 자, 헌병 경찰 제도를 이제 보통 경찰 제도로 전환한다고 했어요. 좀 부드러워지나 보다. 군인이 헌병 역할을 안 하니까. 근데 경찰 수와 경찰 관련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3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치안 유지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헌병 경찰에서 보통 경찰로 바꿨지만 3배의 숫자를 증가했다면 이건 무슨 메시지예요? 더 탄압이 촘촘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의 부분 허용을 했지만 이 부분은 사전 사후 검열을 해요. 어떤 기사를 썼는지.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걸 삭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허용을 했지만 허용됐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 그리고 도평의의 부면협의회 설치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반영하겠다. 하지만 자문기관에 불과했고 선거권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한국인에게만 주어졌으니까 이것도 거짓말. 자, 고등교육을 시켜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6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수는 부족했고 한국인의 취학률은 저조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도 거짓말. 그렇죠? 그러면은 민족 분열 통치 20년대는 문화 통치라고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거짓말 통치, 민족 분열 통치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20년대 때는 이 민족 분열 통치가 어떻게 정책 이면에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을 볼게요.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침탈을 했냐면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자, 땅을 뺏었어요. 그럼 땅 위에서 뭐가 나죠? 곡식이 납니다. 요거는 쌀 뺏기예요. 쌀 뺏기. 쉽게 얘기하면 근데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증식하면 늘린다는 거잖아요. 산미는 쌀을 생산하는 것을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그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임금을 낮게 주려면 곡물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조선에다가 일본 사람들 좋아하는 품종을 주고 한국에서 부족한 쌀을 확보해 가는 거예요. 그 가격도 좀 떨어뜨리고 벼 품종 보급하고 화학 비료도 이때 사용하고 수리 시설도 열심히 확충합니다. 근데 생산량은 사실은 그다지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늘긴 늘었거든요. 근데 수탈량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해요. 그러면 늘긴 늘었어도 수탈량은 더 늘으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한국 사람들은 정작 식량 사정이 엄청 악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대량의 작곡을 수입하는 이게 참 우픈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장에서 회사령을 신고제로 했다가 이제 허가제로 했다가 신고제로 하면서 회사령을 폐지하게 되는 것이죠. 관세도 철폐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20년대의 경제는 자,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쓰지만 이거는 뭐 뺏기다? 쌀 뺏기다. 그리고 자, 회사령은 폐지했다. 신고만 하면 된다. 이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10년대 때는 회사령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무단통치, 토지조사 사업, 문화통치, 산미증식 계획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침략이 됐을 때 우리는 그대로 앉아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국민들이 일단 거족적으로 일어난 3.1운동, 그리고 3.1운동은 사실은 거족적으로 일어났지만 리더십이 부재했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이 계속 이끌어 나간 게 아니거든요. 독립선언서만 낭독하고 종로경찰서에 자수를 해서 다 잡혀가세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부재를 역사적 숙제로 안고 이제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3.1운동 이전에도 민족운동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1910년대의 정치 자체의 분위기가 10년대 때 일제 탄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 무단 통치가 전개되기 때문에 대놓고 운동을 펼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국내 비밀 결사 단체가 경상도 하나, 전라도 하나 있었는데, 자, 지도에서 보면, 자, 전라도 일대에 있었던 것이 독립의군부입니다. 그리고 경상도 일대에 있었던 것이 대한광복회입니다. 자, 독립의군부 같은 경우에 복벽주의, 그래서 임금 중심을 지향하는 임병찬이 주도한 유생들을 조직한 단체입니다.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인데 여기 사진이 있네요. 박상진. 공화정을 지향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10년대는 이 두 개만 국내에서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간도 쪽, 만주 쪽에서 진행됐고요. 연해주하고 이런 쪽에서. 자, 만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만주는 서간도, 북간도, 동간도는 왜 없나요? 바다잖아요. 그래서 서간도, 북간도 있고 이제 북만주 쪽 이렇게 있는데 서간도는 신흥 강습소, 이게 신흥 무관학교로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독립군 기지 건설, 신민회에서 독립군 기지 건설을 하면서 삼원보의 경학사 이게 부민단으로 조직되고 나중에 신흥 강습소 신흥 무관학교로 이어진다. 위치를 보시면요, 이게 어디냐면 여기 삼원보. 네. 북한도입니다. 북한도는 이제 명동청, 용정촌 직접 가봤어요. 여기 선생님이 가봤는데 학생들이 인솔 하고 뭐 70년대에 우리 시골의 풍경인데 또 지금은 도시가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선생님이 한 3번 가봤었는데 여기 보면은 한인 집단촌, 윤동주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중광단, 대종교계가 설립한 무장단체. 대종교계 하면 누구 있습니까? 나철, 오기호. 대종교라는 것은 뭘 숭배한다고요? 예, 고조선생은 당군을 숭배하는 종교. 여기 굉장히 민족성이 강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3.1운동 이후 북로군정서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독립군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사상적 기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간민회 등의 자치기관과 서전서수, 명동학교 이게 설립되었었고요. 북만주에는 이상설 러시아와 만주 접경 도시인 밀산 지역에 한흥동을 만들었다. 여기입니다. 밀산 지역에 한흥동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보다는 해외에 이 만주 쪽에서의 민족 독립운동이 있었고요. 연해주를 봅시다. 연해주는 신안촌 권업회, 권업회가 조직됐다. 블라디보스톡이니까 여기에요. 여기에 이제 권업회, 성명의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광복군 정부가 세워지게 됐고 이상설 이동희를 정부통령으로 하는 망명정부를 수립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뭘로 되냐면 대한인 국민회로 발전한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서는 신한청년단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는 미국인데요. 여긴 대한인 국민회. 그러니까 왜 대한 뭐 이렇게 이름이 비슷하냐? 당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쓸 수 있는 게 대한이라든지 뭐 광복이라든지 이런 국권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흥사단 있었고요. 안창호 민족 지도자죠. 설립한 실력 양성 운동. 대조선 국민공단은 하와이의 박용만이 조직한 군사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대 넘어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뭐가 있어요?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3.1 운동.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죠. 올해도 나올 수 있다. 자, 배경으로는 국외 상황을 먼저 보면 레닌이 사회주의자 레닌이 민족 해방운동 지원 선언했었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 윌슨도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그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한계는 뭐냐? 이게 그 승전국들에게는 저기 적용이 안 돼요. 그 말이 뭐냐면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은 사실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전국들의 식민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청년단의 김규식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독립 의지를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알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미주 지역에서도 계속 미국 정부의 외교 활동을 벌였고 일본 도쿄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28 독립선언을 먼저 3.1 운동 때 기미 독립선언 낭독하기 전에 28 독립선언을 일본 유학생들이 먼저 만듭니다. 자, 국내에는 이제 고종이 숨을 거두게 돼요. 그런데 독살설이 좀 유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고조됐고요. 종교계 인사들과 학생들이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해서 기미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게 됩니다. 전개 과정을 보면 독립선언과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요. 여기엔 종교계 인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기다리고 있던 학생과 시민들은 탁골 공원에서 미리 밀어놨던 태극기를 가슴팍에서 꺼내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는 거죠. 조선은 자주국, 조선은 독립국 뭐 이런 외침을 하면서 만세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처음에는 폭력적이었을까요? 비폭력적이었을까요? 네, 비폭력적이었습니다. 만세를 외쳤고 전국 주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탄압을 시작하면서 군중을 살상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수원 화성에 제암리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의 마을 주민을 가둬놓고 밖에서 걸어 잠그고 불을 질러서 마을 주민들이 다 숨을 거두는 일이 벌어져요. 일종의 제암리 학살인데 이때 이제 그 타는 냄새가 몇 킬로 떨어진 마을까지 또 날 정도로 굉장히 잔인했다고 당시 외국인 기자가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시위가 이러다 보니까 가족을 지켜야 되고 마을을 지켜야 되잖아요. 점차 무력 저항으로 변화됐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도시 중심에서 농촌으로 확산됐고, 그리고 평화적으로 만세를 외쳤던 비폭력에서 제암리 학살과 같은 강경 진압이 이어지자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폭력적으로 좀 바뀔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3.1 운동의 의의는 뭐가 있냐면요. 우선 모든 계층이 참여한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우리 한반도 전체적으로 한 200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도부가 이끄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일제 식민 지배 방식이 무단 통치였지만 이렇게 해도 저항할 때는 온 국민이 단합해서 저항하는구나. 문화 통치로 바꿔서 이간질, 분열책을 내세우고 실제로 많은 지식인들이 친일파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처럼 작은 나라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나라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는 모습들.
그리고 중국의 오사운동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있고, 노동자 농민의 의식이 높아져서 다양한 민족 운동이 나타나는 계기가 된다. 자, 그러면 임시정부 리더십이 필요한데 임시정부 어디다가 수립을 할까? 좀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 한반도가 있으면, 자, 여기가 이제 연해주인데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성으로 우리의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바닷가 쪽에 상하이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대국들의 열강들의 외교 대사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여기가 유리한 거고, 연해주는 두만강만 건너면 바로 국내로 진입할 수 있었고, 다만 이제 한성은 우리 땅이긴 한데 일제 강점기니까 뭔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합치게 됩니다. 한성 정부를 중심으로 하고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를 흡수해요. 연해주에 플러스가 된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상하이의 통합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거리는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열강들과의 어떤 소통,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다. 대통령의 이승만 임시대통령 정했고 이동희를 국무총리로 선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의 최초의 상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제입니다. 그래서 입법을 담당하는 임시의정은 오늘날 국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행정을 담당하는 국무원이 있습니다. 행정부죠. 그리고 사법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국내와 연락을 위해서 연통제, 연락으로 통한다, 교통국 서로 교통한다. 이건 다 어떤 그 통신이나 정보 전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자금 모집을 위해서 독립 공채를 발행했고요. 외교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둬가지고 이승만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보내가지고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군사 활동도 했었고요. 또 편찬 사업으로 독립 신문도 간행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독립 협회에서도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만들었거든요.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서재필의 독립신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한글, 영문, 2개국어로 신문이 발행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료 편찬소를 설치해서 한일 관계 사료집. 그리고 이제 1940년대이긴 하지만 한일 광복군을 만들기도 합니다. 창설을 하게 되죠. 자, 임시정부가 그런데 이제 잘 나갔냐? 그렇지 않아요. 국내하고의 거리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이승만이 국제연맹에다가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해요. 우리가 지금 식민지에 놓여 있는데 위임 통치를 받는다는 건 또 다른 식민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승만이 이것 때문에 탄핵 받아야 된다라는 제 불만이 막 섞여 나오죠. 그래서 다시 임시정부를 재편성하자, 완전히 창조하자는 쪽과 부분적으로 개편하자, 개조파로 분열을 해요. 창조파, 개조파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가 그럼 다 모여가지고 한번 회의를 하자. 그래서 이승만을 탄핵을 하고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을 선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였다가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게 순탄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양한 민족운동 전개를 또 살펴볼 텐데요. 무장투쟁과 의열투쟁은 이제 폭력적인 방법이에요. 3.1운동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뭔가 외교를 통해서 혹은 비폭력적인 방법을 좀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일을 풀어보려고 했던 거고, 무장투쟁은 직접 군인들을 꾸리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20년대의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대첩입니다. 봉오동 전투도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일단 홍범도 장군을 기억하세요. 대한독립군을 이끌었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독립군이 주도가 됐지만 대한독립군이 주도가 됐지만 연합해서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했습니다.
청산리 대첩. 대첩 선생님이 언제 써준다고 그랬죠?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을 때. 그래서 김자준의 북로 군정서가 중심이 되고 이것도 통합부대가 홍범도도 함께 했어요.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크게 승리했다. 이거 독립군 연합부대. 김자진의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전투 때문에 일본의 자존심이 구겨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간도 지역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독립군을 도와줬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굴욕적인 참패를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간도에 있는 그 조선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을 하고 방화를 합니다. 이게 간도 참변이에요. 독립군의 근거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민간인도 구분하지 않고 니네가 근거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학살하고 방화하고 많이 죽죠. 그리고 20년대 때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해서 서해를 총재로 하고 독립군 주력 부대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탄압이 너무 심해지고 독립군에 대한 추격이 이어지니까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여기에 있다가 점점 올라가서 이렇게 국경선이 있으면 바로 자유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러시아어가 몇 개 없는데 스바보드니 이게 자유라는 뜻이거든요. 이 자유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자유시에 갔는데도 또 일이 꼬여요. 러시아가 자유시에서 적군이 있어요. 러시아 혁명군인데 무장 해제해라. 조선 사람한테 이걸 강요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독립군이 또 많이 희생해서 다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또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립군을 재정비했는데 3부로 정립을 해요. 참정신.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만들었고 이 3부를 통합해서 북쪽에는 혁신의회, 남쪽에는 국민부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외울 때 참정신 이렇게 외웠었어요. 지도에서 보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남쪽에는 국민부로, 북쪽에는 혁신의회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20년대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20년대 때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부터 3부 통합 운동까지. 근데 그 전에 25년에 미스야 협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제가 만주 군벌과 공동으로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런 협정도 체결했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열투쟁입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자, 의열단 1919년 만주 지린 길림성이거든요. 김원봉이 조직했고요. 여기서는 목표 자체가 무섭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기관을 파괴하고 민족 반역자를 암살하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테러 집단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테러라고 볼 수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이런 투쟁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일본의 침략을 하지 말아라라고 여러 노력들을 했는데 이게 다 막혀 있어요. 근데 내 친척과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그냥 앉아서 죽느니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꿈틀이라도 해보고 저항을 한번 해보고 맞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기인데 바위가 깨지진 않죠. 근데 바위를 내가 더럽혀라도 만들어 놓겠다. 라는 각오로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희생과 이런 각오가 뒷받침이 된 거죠. 의열단의 활동 지침은 신채호라고 하는 민족 사학자가 조선혁명 선언을 써줬고요. 폭력을 통한 민중의 직접 혁명을 강조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의거 김익상이 조선 총독부에 폭탄 투척했고요. 왜냐하면 식민지의 중심이 되는 기관이었으니까. 김상옥은 종로 경찰서에 폭탄 투척했습니다. 종로 경찰서는 독립운동가들을 잡아가는 데 앞장섰던 경찰서죠.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또 조선식상은행에 폭탄 투척했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토지조사 사업 때 땅을 뺏어가지고 여기에서 다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맺힌 게 많겠죠. 그래서 여기에 폭탄 투척했다. 자, 하지만 20년대 후반부터는 이런 한계를 좀 인식을 하고 독립군 간부 양성을 위해서 정당도 조직하고 이런 활동들로 다소 부드럽게 바뀌긴 했습니다. 하여튼 의열단은
의열단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가 30년대에 있었던 한인애국단이에요. 방식은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누가 조직했냐면 김구라고 하는 민족 지도자, 김구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한인애국단 조직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고, 또 광복 후에는 남북 협상에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분단되지 않도록 하나된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는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한인 애국단에서는 두 분을 기억하세요. 이봉창과 윤봉길인데요. 이봉창은 1932년 1월에 일왕의 마차에 수리탄을 던져가지고요. 일왕을 폭살시킬 수 있었는데 이게 실패했고요. 근데 이제 윤봉길 같은 경우에는 32년 4월에 상하이를 점령했던 그 축하 행사장이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열렸는데 이때 폭탄을 던져서 도시락 폭탄이라고 알고 있지만 도시락으로 추정되는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장성과 고관을 처단했습니다. 이봉창 사진, 윤봉길의 사진입니다. 자, 두 분이 한인애국단, 이봉창, 윤봉길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뭐 우규 조명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봉창과 윤봉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족문화 분화 운동과 실력 양성 운동을 좀 더 살펴볼게요. 사회주의 사상, 러시아 혁명의 성공 이후에 동아시아에 많이 사회주의 사상이 퍼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독립운동의 방안으로 수용도 됐고 청년과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확산됐습니다. 민족운동도 사회주의자하고 민족주의자로 좀 나눠져 가지고 각각의 방법들을 좀 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실력 양성 운동으로 20년대 때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게 진행이 돼요. 물산 장려 운동은 포스터기도 한데 오늘날로 하면은 국산품 쓰자는 거예요. 애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것을 했던 이유는 일본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회사령 철폐하고 한국 진출에 본격적으로 하고 또 관세 철폐도 하려고 하고, 자, 이런 배경이 돼서 토산품이 국산품입니다. 요걸 애용하자. 그래서 민족 기업이나 우리의 상업 자본을 육성하자. 그래서 평양에서 조만식이 조선물산 장려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전국적 조직체로 확대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구호는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내 살림 내 것으로 토산품 애용을 주장했다. 그래서 자작회나 그 토산 애용 부인회 이런 것들이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상품 배척했고 소비 절약, 금건 저축 풍토를 조성했고 금주 금연 실천 등을 주장했다. 근데 초기에 호응은 있었어요. 근데 이거 뭐 그대로 둘 리 있습니까? 일제가 방해했고요. 그래서 확산이 더 안 됐었고 일본 자본가나 상인은 이윤축으로 토사물 가격이 상승하자 결국은 자본가 계급을 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이 비판하면서 좀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의미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국산품을 쓰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물산 장려 운동 많이 출제됐으니까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20년대 때 우리도 고등교육을 좀 하면 좋겠다. 고등교육 기회가 거의 없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모아요. 대학 설립을 위해서 이상재, 이승훈 선생님이 조선 밀립 대학 기성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의 일원씩, 1천만이 일원씩. 요 구호를 좀 기억하시고 밀립대학 설립을 위해서 전국적 모금 운동을 하니까 일제가 야 우리가 세워줄게. 그래서 탄압하고 일본이 회유책으로 세운 게 1924년에 경성 제국대학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서울대학교이죠. 처음에는 정치하고 법하고 의료 정도 한 3개 정도의 학과가 있었고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많아진 것이고요. 네, 만들었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많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농촌 계몽 운동을 볼 텐데요. 1929년에 문자 보급 운동, 조선일보가 주도를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런 구호를 내세웠고요. 또 31년에는 분하로드 운동이라고 해서 이것도 러시아어인데 스바보드니는 자유시였고 분하로드는 대중속으로라는 뜻이에요. 동아일보가 주도했습니다. 농촌 계몽 운동이고요.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하로드. 여기 보면은 포스터가 있습니다. 분하로드 운동은 민중 속, 대중 속으로라는 운동. 그래서 농촌 계몽 운동도 이때 당시에 주도가 됐다. 근데 요거는 20년대고 이게 30년대예요. 분하로드 운동은 30년대 초반, 문자 보고 운동은 20년대 후반. 여기 있습니다. 자, 자치운동과 참정권 운동입니다. 자치운동하고 참정권 운동은 이광수 체린이 20년대 때 민족 분열 정책이 펼쳐지면서 우리가 일본에 국권을 넘겨주고 아예 자치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하죠. 안 되죠. 국권을 되찾아와야지. 참정권 청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친일 행위라는 비판을 받기에 적당했고요. 실제로 이광수 체리는 다 친일 인명 사전에 등재되게 되죠. 뭐 이광수가 무정이라든지 흑이라든지 이런 소설은 썼지만 실제로 영향력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학생운동이에요. 학생운동은 60만세 운동이 1926년인데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 때, 인산일이라는 건 장례식인데 고종의 인산일이고요. 그리고 순종의 인산일, 고종의 아들 순종이 죽었을 때 이때 이제 학생들이 하고 사회주의 계열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규모 시위를 일으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전에 검거가 되면서 틀어질 뻔했는데 학생들은 예정대로 시위를 전개하죠.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의 계기, 신간의 창립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60만세 운동은 순종 인산일을 계기로 했다는 것.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것도 20년대 후반인데요. 일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한일 학생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경찰이 일본에 유리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광주 일대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 차별을 중지하고 식민지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간회 때도 나오겠지만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편파적 수사하지 말아달라라는 요구도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다. 여러분 학생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11월 3일이거든요. 왜 11월 3일 학생의 날이 지정이 됐을까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기념해서 이때 정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참 주도가 돼가지고 민족의 어떤 그 위기나 불합리한 대우에 있어서 가장 뜨겁게 저항했던 운동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족 유일당 운동과 신간회입니다. 신간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요하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우선은 민족 유일당 운동이에요.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로 나눠져 있는데 일제가 치안 유지법을 해가지고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정우회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연대를 모색한다라는 걸 발표해요. 여기에서 이제 비타협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민족주의 세력 중에서도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있어요. 이광수나 체린 같은. 이건 이제 거의 뭐 친일로 본 거예요. 타협적 민족주의는. 왜? 자치운동 같은 거 주장했으니까. 국권을 버리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타협적 이런 세력들 말고 사회주의 진영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면 연대 가능하다.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자치운동 비판하고 일부 사회주의자들과 연대를 모색해서 조선민의회를 결성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도 이렇게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니까 굉장히 당황한 거죠. 민족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본의 유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신간회는 위에서 얘기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하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이 합쳐져서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여기 결성을 보면 첫 문장이 이거잖아요. 연합, 연합. 원래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는 연합이 되기가 어려워요. 사상적으로는. 그런데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일제강점기라는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먼저 나라를 돌려놓고 원상복귀하고 주권을 되찾아오고 그리고 이제 사상을 이야기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을 해서 만든 단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단돼 있는데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북한하고 우리가 사상이 다르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된 나라였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더 큰 명분이 있다면 합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자, 여기에서 강령으로 내세운 게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했고요. 민족의 단결을 공고하게 하고 어,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같은 이런 기회주의 세력을 배격한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어떤 일들을 했냐? 서울에 본부 설치했고 당시 아마 이게 합법적 단체로서 규모가 4만 명인가? 최고의 단체로 알고 있어요. 인원수가 많았던 강연회 개최하고 그리고 노동, 농민, 여성, 형평운동 및 원산 총파업 지원했고 그리고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때 진상 조사단을 파견해서 민중대회를 계획했으나 뭐 실패하긴 했다. 그러나 이건 그 진상 조사단을 파견했다는 것은 여기 위에서도 보면 신간에서 진상 조사단 파견 겹치는 부분이죠.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매 단체로 근우회가 있습니다. 여성 단체로서.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일제 탄압이 계속되게 되고 또 코민테른이라고 해서 국제 공산당의 뭐 헤드십 같은 메시지를 내는 단체인데 여기가 이제 그 노선이 바뀌게 돼요. 중국의 국공합작이 결렬되고 지도부 내에서의 타협주의가 대두되면서 전체 대해서 신간에도 이제 해소하자라고 해서 31년에 해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신간에는 이런 사상적인 통합을 이루어낸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단체로서의 의미가 충분하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사회 문화의 변화와 사회 운동입니다. 자, 사회 모습의 변화, 근대 문물 유입됐어요. 그래서 일제히 효율적 식민 통치를 위해 시계, 뭐 철도 같은 근대 문물 도입됐고, 그리고 교통도 발달했고, 일제가 대륙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한반도의 X자형 간선 철도망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다 가져고 가요. 그래서 경부선, 경의선, 경원선 그리고 호남선까지 연결해서 X자 한반도에 철도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의식주도 많이 변화하는데 의생활은 주로 뭐 이제 서양식 복장이 많이 들어왔고요. 또 일제가 중일 전쟁 이후에 몸빼라고 하는 게 일본말인데 일할 때 입는 바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생활에서도 서양과 일본 음식이 유입이 됐겠죠. 우리나라가 문호를 개방하고 들어오게 되면서요. 그리고 주생활도 한옥이 있었으나 이제 도시에는 양옥들이 들어갑니다. 주로 이제 양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큰 바다 양자인데 양동이, 양식, 양복, 양말 이 양자 들어가는 것이 다 서양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하고 농촌도 많이 변화가 돼요. 개항 이후에 서울, 평양 함께 이제 도시적인 걸로 바뀌고 지금도 목포라든지 이런 데 내려가면은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개항장이었던 곳에는 일본 가옥이 남아 있거나 그런 문화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촌도 토지조사 사업 산미 증식 계획으로 농민이 몰락해 갔고요. 이 사람들은 도시로 이주해서 빈민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화전민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어렵게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죠. 자, 민족문화 수호 운동도 20년대에 진행이 되고 이때 조선어 연구회 주시경이라고 하는 학자가 한글 연구와 보급을 위해서 결성을 했고 각야날 한글날을 제정했고 한글이라는 잡지도 간행했습니다. 30년의 조선어 학회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든지 표준어를 또 제정하는 데 앞장섰고요.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을 시도했습니다. 요거는 광복된 다음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시도를 한 거지 완성은 광복 이후에 우리말 큰 사전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조선어학회 사건을 통해서 강제로 해산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글이 중요시하게 되잖아요. 이 글이라는 게 민족성을 담고 있으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글을 못 쓰게 합니다.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그래서 강제로 그 조선어학회 사건 때 해산되기도 한다. 자, 한국사는 일제 한국사 왜곡은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식민사관이라고 하죠. 타율성론, 너네는 스스로 못해 아무것도. 정체성론, 발전이 없어. 그대로 머물러 있어. 당파성론, 너네는 너무 많이 싸워. 이런 입장에서 조선사 편수회가 식민사학의 논리에 맞게 조선사를 편찬했으니까 사학자들이 또 가만히 있나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했겠죠. 박은식은 국혼을 강조하고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통사. 이 통사는 고통의 역사라는 거예요. 일본의 침략 과정을 폭로했고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 피해 역사라는 거죠. 독립이. 이것도 정리했습니다. 고문받는 거 아주 그 말하기가 좀 꺼려질 정도로 잔인한 장면들. 예를 들면 뭐 손톱에다가 대나무 뾰족한 거를 망치로 쳐가지고 박아가지고 고문하는 것들 이런 것들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또 네모난 박스에다가 그 못질을 해가지고 사람이 겨우 들어가는 공간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발로 차는 거죠. 공 차듯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몸에 피부를 못이 막 찌를 거 아니겠어요? 자, 신채호. 신채호는 의열단에 그 선언문을 써주기도 했죠. 그리고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를 저술했고요. 또 역사에서 아와 비아의 투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민족주의 사학자들도 있어요. 자, 사회경제사학에서는 유물서관을 도입했는데 백나문이 독보적입니다. 조선사회 경제사하고 조선봉건 사회경제사.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 발전하는 이 봉건적 단계를 다 거쳤다라는 견해를 제시한 학자가 백남운이라는 역사학자입니다. 경제사학자죠. 자,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민족주의 사학이나 사회경제사학으로 식민사학의 그 반대 논리들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증사학입니다. 실증사학은 이병도, 손진태가 진단학 학회를 조직하고요. 진단학보를 발행했는데 고증을 통해서 문헌고증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서술하려고 했던 사학을 실증사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종교계를 보시겠습니다. 천도교는 이제 동학이 천도교로 바뀌고 개벽, 신여성,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간했고 어린이에 관심이 좀 많았던 종교이죠. 천도교가. 자, 개신교는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전개했고 교육과 의료 사업에 집중했다. 개화기 때부터 그랬어요. 알렌이라든지 뭐 또 누굽니까? 배제학당 세웠던 그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죠. 이런 부분들 다 그 교육 의료 사업에 앞장섰었죠. 원불교는 새생활운동 전개했었고요. 천주교는 고아원, 양로원, 사회사업을 주로 앞장섰고 무장 독립단체인 의민단도 조직했다. 대종교는 단군 숭배 사상이라고 했고요. 나철, 오기오 이분들도 뭐하고 겹치죠? 중광단도 조직했지만 을사늑약대, 을사오적을 좀 처단하는 암살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불교는요. 한용운이 사찰령 폐지 운동, 조선 불교 유신회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자, 교육과 언론 활동들은 쭉 한번 보시고요. 교육 그리고 언론 동아일보, 조선일보 왜 폐간했을까요? 동아일보는 분화로드 운동,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운동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한 거죠. 문해활동, 문학도 계몽주의 성격의 문화, 이광수, 최남선 둘 다 이제 친일의 길로 돌아섰어요. 20년대, 30년대 이런 부분들 저항문학, 이육사, 윤동주 오늘날까지 저희들이 좀 의미 있게 문학에서 보고 있죠. 예술은 음악, 가곡과 동요 등장했고요. 미술, 연극, 영화, 나훈규의 아리랑 민족의 어떤 한을 표현했던 거. 대중가요, 대중잡지, 뭐 개벽, 삼천리 등의 대중잡지가 발간됐다.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양한 대중운동은 농민운동으로서는 이제 토지조사 사업 때 땅 뺏기고 산미증식 계획 때 쌀 뺏기고 많은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을 한 상태에서
20년대 때는 암태도 수작쟁이를 일으켜서 이건 신안이거든요. 신안, 전라남도 신안인데 소작쟁이를 전개했고 소작률을 실제로 낮추기도 해요. 성공했죠. 1930년대는 농민 생활이 더 어려워지자 소작쟁이가 격화되고 사회주의자들이 혁명적 농민조합 운동과 연계해서 항일투쟁으로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노동운동으로 넘어가죠. 노동운동도 원산 총파업이 실제로 1920년대에 일어나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1930년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사회주의자들이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과 연계해서 항일투쟁으로 발전하게 됐다. 그 밖에 또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운동, 청년운동 있고요. 소년운동, 방정환, 천도교에서 소년회를 조직했고 어린이날을 제정했다. 어린이 잡지도 발간했다. 어린이의 관심이 많다. 어린이라는 용어를 천도교의 방정환이 처음 사용했다라는 것. 여성운동으로는 신간의 자매단체인 근우회가 있었다라고 설명했고요. 형평운동은 저울 형자예요. 저울 형자. 그래서 형평운동의 포스터에도 이 저울이 들어가죠. 이게 왜 들어갔을까요? 자, 인간하고 사람은 평등한데 실제로 백정은 갑오개혁 때 신문제가 폐지됐음에도 지속적으로 차별의식을 갖고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정들이 차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경남 진주에서 백정들이 조선 형평사를 조직하고 평등한 대우, 저울에 사람을 올리면 똑같지 않냐. 그래서 똑같이 대우해달라라는 운동이 형평운동입니다. 출제가 좀 됐었고요. 자,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전시운동 쪽이에요. 전시 동원 체제 때 이건 이제 세계 역사하고 맞물려 있는데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1929년에 검은 금요일이라고 주가가 반토막이 납니다. 전 세계로 확산하고 미국의 기업과 은행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처럼 큰 땅덩어리가 있는 곳은 뉴딜 정책을 펼쳐가지고 후버댐도 짓고 뭐 정부가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월급을 주고 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이 수입을 가지고 기업의 물건을 사주고 해서 경제가 순환이 되거든요. 영국과 프랑스는 나라는 작지만 식민지가 넓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 가지고 블록 경제를 형성해서 공항을 타게 합니다. 그런데 땅덩어리는 좁고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뭘 택했냐? 식민지를 확보해 가지고 대외 침략을 감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전체주의라고 하죠. 이런 상황을 이제 일제 강점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 기습 그리고 상하이 쪽으로 또 동남아시아 쪽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게 되죠.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되고 일본 항복하고 이런 이제 흐름이 당시의 국제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929년에서 30년대로 오면서 대공황 이후에 일본이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만주사변 일으켰죠. 중일전쟁 일으키죠. 1941년에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 일으키죠. 그러면서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본색은 민족 말살 통치예요.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원래 하나였다.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하나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을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걸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는 백성으로 동화시키려는 정책들을 펼쳐요. 신사참배라든지 궁성요배라든지 그리고 창씨개명, 일본 성과 이름. 그때는 이제 김씨박씨가 아니라 야마다상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학교도 못 보내고요. 행정적인 불이익을 감당해야 돼요. 식량 배급도 못 받아요.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걸 친일파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친일파라고 지정된 사람은 이런 생존이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으로 친일의 행위를 한 거예요. 일본을 위해서.
교육과 언론도 통제됩니다.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우리말 사용 금지했고요.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꿔요. 선생님은 국민학교 졸업장이 있어요. 근데 이 국민학교가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서 국민학교라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황국 신민에서 황국의 국하고 신민의 민자를 합쳐서 국민학교인 거예요. 일제의 잔재죠. 그래서 초등학교로 지금은 다 바뀐 겁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간시켰고요. 언론 그 차별도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병찬 기지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방식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병참 기지라고 하는데 남면 북양, 남부에는 면화를 재배하고 북부에는 양을 사육해가지고 군수물자를 수탈하려고 했고요. 또 농촌진흥운동을 펼쳐가지고 30년대에 농촌사회가 어려우니까 이런 소작쟁이를 좀 무마하려고 회유하려는 정책으로 농촌진흥운동을 펼쳤다. 자, 그러나 이제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면서는 아주 더 노골적으로 지원병제, 징병제, 육군 지원병제 이런 거 시행하고요. 국민징용령. 자, 징병제, 국민징용령, 그리고 여성 동원하죠. 일본군 위안부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소녀상 같은 경우가 이 일본군 위안부는 어떤 배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 인정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물적 수탈로는 미국 공출이라든지 식량 배급 제도 그리고 특히 교회 종, 학교 정문 이런 쇳덩이는 다 떼가요. 총알 만들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놓여져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당시 임시정부가 광복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중국과 연합작전들 했고요. 30년대 때 한국 독립군의 사령관이었던 지천천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갖고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그리고 조선혁명군의 양세봉은 조선의용군과 연합해서 영릉과 흥령성 전투. 이거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 보세요. 영, 릉, 가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흥, 경, 성에는 동그라미 몇 개 들어가요? 자음에 4개 들어가죠. 근데 이걸 주도했던 사령관 이름이 양세봉이잖아요. 양세봉에 동그라미 몇 개 들어가요? 3개 들어가죠. 그래서 양세봉은 전투에 동그라미 3개 이상이 들어가는 자음에 전투가 나오면 무조건 양세봉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동그라미 3개 들어가는 전투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문제가 나오면 어차피 이제 사지선다 아닙니까? 그래서 양세봉은 동그라미 3개 이상 이름이 들어간 장군이 주도했던 전투는 동그라미 3개 이상 자음에 들어가는 전투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만주 지역의 항일 유격 투쟁은 읽어보시고요. 중국 관내에서의 투쟁들도 있습니다. 민족혁명당 1935년에 민족주의계하고 사회주의계가 참여한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통일전선 정당 참여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김원봉의 의열단이 참여했으나 김구의 정부 계열은 불참했죠. 그래서 점점 약화됐고요. 조선의용대가 김원봉이 조직한 무장부대고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무장 조직. 조선의용대 일부가 충칭의 한국 광복군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한국 광복군이에요. 충칭이 중국 내륙 중심 쪽인데 여기에 이제 이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고 이들이 이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가 흡수하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적인 군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하고 연합해가지고 대일전에 참전했고요. 그래서 뭐 포로 항복하라는 방송들, 또 포로 신문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를 잘했으니까 또 그걸 가지고 신문을 하기도 하고요. 미국하고 같이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하는 국내 진입 계획을 추진했으나 일본이 갑자기
항복하는 바람에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태평양 전제 때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광복군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광복을 준비하는 국내 건국준비 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 독립당 결성, 충칭에 정착했고 한국 광복군 창설했고 광복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지청천후 총사령관으로 해서 다양한 역할들 인도 미얀마 전선에 영국하고 같이 그리고 미국하고 국내 진공작전 준비했고요. 또 선전포고를 대일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이것도 이제 중국 화북 지방에서 활동했고 여기에 군사 조직이 조선 의용군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국 공산당하고 연합해가지고 항일 전쟁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건국동맹이 있었는데 이건 여운형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참여해서 결성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광복 후에는 뭘로 되냐면은 건준이라고 해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발빠르게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죠. 미군정에 의해서. 자,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논의가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카이로 회담, 이집트의 수도죠. 1943년에 미영 중이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한국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포츠담 선언에서는 카이로 선언의 조항이 이행될 것을 밝힘으로써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게 되죠. 자, 그리고 마침내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상했을까요? 예상 못했을까요? 예상 못했죠. 못했으니까 친일파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지식인들 위주로.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하고 독일이 먼저 항복했고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파리 수복하고 또 독일 히틀러 자살하고 그리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항복하고 미국이 일본에다가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8월 6일하고 8월 9일날. 예. 그래서 이게 바닥에 빵 떨어진 게 아니라 비행기 한 대가 버튼 눌러가지고요. 공중에서 지상에서 500m 위에서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폭탄 떨어뜨리고 들어와서 목에다가 꽃 목걸이 걸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총을 쏴가지고 사람 죽는 거 보면 트라우마가 생겨요. 근데 비행기 타고 버튼 누르니까 그 참혹한 상황을 목격을 못 하잖아요. 조종사는. 돌아와서 영웅 대접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비인간성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 선언했습니다. 왜? 원자폭탄 또 떨어져 봐요.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우리 민족은 갑작스럽게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자, 의인은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한일 투쟁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광복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연합국의 승리로 좀 빨리 당겨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완전하게 됐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도해서 광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합군이 어떤 그 주도성을 갖게 되면서 힘이 없었던 우리는 당시에 광복을 맞이했지만 그 이후에 연합국에 의해서 한반도가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이게 이제 분단의 씨앗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광복 이후의 현대사입니다. 오늘날까지의 역사 중요한 굵직한 역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